네,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KCGI 자산운용의 대표이신 목대균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증시 저점 네. 통과하면서 뵌 것 같습니다. 증시 저점. 참 힘든 시간을 6월 말부터 해서 7월 진짜 보내고 네, 맞습니다. 8월 이렇게 돼서 지금도 글쎄요. 편안한 구간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7월 급등락에 비하면 약간은 그래도 순환매도 좀 도는 것 같고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총 1위 종목이 8% 네.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참 힘들다. 이런 투자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 시장을 진단을 하신다면 어떤 국면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2년부터 이제 AI가 나타났었고 네. 23년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AI라는 게 이제 우리 현실 속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죠. 네. 챗 GPT도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때는 기술 사이클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사이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이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완전히 증가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근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자금이 조달돼? 뭐 이 이야기가 나오고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신용도에 대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부채를 갖다가 조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고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자본 조달하고 크레딧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요새는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장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국채와 회사채 이거의 경쟁까지 생기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30년 금리를 갖다가 요새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기술 사이클로 시작됐지만 매크로 사이클과 연결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은 단순했어요. 투자 빅테크들이 하면 돼. 그 금액만 보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금리도 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매크로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좀 더 중요해진 시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 지수 이제 숫자로 보자면 그래서 코스피가 7월 말 기록했던 저점이 5,500. 네. 그렇죠. 네, 종가 기준으로 5,500 보고 그래도 8월 들어서면서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 6,000대에서 계속해서 좀 7,000 트라이를 하려다가 좀 못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오늘 3전이 크게 빠지면서 6,690선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글쎄요, 요 8월 시장만 보면 뭐 오늘만 보면 이게 무슨 반등이 하시겠지만 이 8월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시각으로는. 7월 말에 이제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있을 때 그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당시 올해 이제 실적 12개월 예상 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4.5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이거 매출이나 이익이 판토막 난다는 가정 아니냐. 그거는 동의 못 하겠다. 예. 이걸 갖다가 한 번에 프라이싱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리고 그 급락이 6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 7월 말까지 진행됐던 급락의 폭과 이제 속도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 IMF 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때보다도 더 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버리지라는 부분도 레버리지 청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헤지펀드의 과한 포지션의 청산 뭐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었다는 건데 뭐 사실 뭐 내면적으로는 여러 이유는 있지만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그 속도와 폭을 봤을 경우에는 좀 급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7월 달에는 그 저점을 확인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낙폭을 갖다가
만회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 흐름 속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금 저희가 이제 6월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점에서 가졌던 기대치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때 10,000포인트도 얘기했었고 9천을 넘었었으니까요. 네, 한국 증시의 재평가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한번 희망을 좀 더 가져봤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안 좋은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많은 악재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갖다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가정과 나빴던 그 모든 것이 반영되는 악재 속에서 그 중간 속에서 이제 페어밸류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 가치를 갖다가 찾아가는 그 흐름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손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갖다가 소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았던 상황들이 많은데 대부분에게 뭐 너무 안 좋았던 얘기를 하지만 뭐 지나고 나면 이러한 악재들을 갖다 소화해내고 그러면 주가가 또 반등을 하거든요. 기업 이익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나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단도직입적으로 사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대표님 보시나요? 지금 포지션이 없는 사람은 네. 아예 없었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겠죠. 예, 지금 매수 저점이냐. 예, 좋은 시점은 아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주도주를 어떤 조정에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리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래도 운 좋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조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할 이유가 없죠. 완전 관망세입니다. 보수적인 거고 이제는 사이클이 조금 조금 꺾이는 거 아닌가? 예,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싶으실 거고 그렇다면 급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찌 됐든 간에 기계적 리밸런싱을 통했든 아니면 차익 실현을 통했든 이걸 갖다 실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급하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고점에서 그걸 갖다가 바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지금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7월달에 기록했었던 저점 대비 수익률을 만회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 이 정도 하고 그냥 로스컷 혹은 그만 손실을 줄이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매크로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은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다가 또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더딜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봤던 그런 속도는 하반기에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긴 하네요. 상반기에 네. 상승했을 때는 너무나 긍정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또 확신도 강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 유동성적인 부분을 갖다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네. 시장을 떠받쳐 주셨고 신규 자금이 들어왔었고 맞아요. 그런 신규 자금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고 방향성 자체가 한 방향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레버리지라는 상품까지 더 가세되면서 결국에는 그 유동성이 마지막에 좀 급하게 영향을 미쳤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예, 차분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의심의 벽을 타고 네. 걱정의 벽을 타고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차익 실현 압력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속도가 조금 걸릴 수밖에 속도는 좀 느리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 시장에서 진짜 좀 소위 지겹게 들어왔던 그 박스권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저는 한국 증시가 그래도 네.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2,000선을 봤던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5,000선을 돌파했었고 네네. 5,000선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저점 대비해서는 2배 오르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5,000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갑자기 7,000선 그다음에 10,000선을 얘기하기 시작했었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너무나 낙관적인 맞아요.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었던 거죠. 지금 7,000선만 하더라도 저희가 1, 2년 전에 봤었던 저점 대비해서는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이익 자체도 현저하게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이나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산업들이 그래도 재평가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먼저 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러면 이걸 정당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치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이 경기 순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 혹은 구조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진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냐에 대한 걸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내년도 실적까지 꼼꼼히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재평가 됐는지 네. 기업 이익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가지고서 맞아요. 이제 얘기가 많은데 외국 친구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항상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네. 저희 같은 투자자들 네. 혹은 애널리스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주주 환원의 이슈였거든요.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주주 환원에 관련해서 시장이 원하는 답을 지금 준 것 같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속 시원하게 원하는 대답을 갖다가 해주고 있지 못해요. 주주 환원 규모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작았고 주주 환원의 방식도 본인들이 원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재원을 갖다가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110조 원은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 배당의 형태로 일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뭐 또 투자자들이 성격이 급해요.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안 해주겠다는 얘기냐 왜 이렇게 더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 혹은 매니저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하게 뭐 또 오늘같이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희 옛날보다는 한국 증시는 분명히 재평가는 돼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모든 면에서는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좀 속도가 급했었던 것 같고 엄청 빠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급등했었던 거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속도로 올라갔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었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다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일부 조금 해소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 시장으로 가면서 좀 안정적 상승을 갖다가 도모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재평가 지금 네. 되고 있다라고 저는 네.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좀 평평해져도 어쨌든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예, 네. 맞습니다. 기업이 바뀌는데 1년 만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걸 또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건 비단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닙니다. 네.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상당히 냉정하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이 좋아지거나 뭐 펀더멘탈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다만 그걸 확인을 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주가는 반등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뭐 그게 이제 투자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발표하는 숫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도의 매크로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30년 금리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5% 뭐 5.3을 갈지 5.5를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가봐서 아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확인하면서 한국 증시의 대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매출이나 이익의 안정성이
경기 순환보다는 구조적 성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재평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또 된다면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삼전 익스 뭐 주주환원 요 얘기도 시간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좀 더 추가로 얘기해 보겠고 일단 아까 매크로로 시장의 관심이 좀 넘어간 국면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미국의 장기채 금리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지금 다 높은 상황이에요. 매크로 특히 금리 쪽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이번 주에 PC 물가 발표 또 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주 후반에는 잭슨홀 미팅 굉장히 좀 많은 중요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좀 키가 될 만한 일정으로는 뭘 보고 계세요? 지금 모든 게 결합된 게 결국에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예, 네. 금리 변수를 시장에서는 뭐 매번 그 투자자들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총 집합돼서 나타나는 게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30년물 금리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키 레벨은 어느 정도 5% 넘어가면서 지금 1단계 정도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시장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경고 플러스 그 우리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고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을 갖다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곳은 많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본을 갖다가 실제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 주체는 생각보다는 많이는 없는 거죠. 장기물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바이백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동향에 따라서 뭐 사실 뭐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다시 급등을 한다고 하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회사채 스프레드는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가 자금 조달을 할 때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자본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CDS 스프레드가 확대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뭐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 빅테크들의 CDS 스프레드가 확대되니까 이제 보험 비용이 증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그때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30년 금리를 갖다가 저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요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30년 금리의 방향성,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저희들도 많이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중요하다. 장기채 금리가 중요하다.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미국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베센트 장관이 바이백 2배까지 늘리겠다. 네, 20조 달러에서 40조 달러 늘리겠다면서 하루 잠깐 안정된 듯 하다가 진짜 일일천하라는 표현만큼 바로 또 다시 올라갔어요. 뭐 이런 거는 시장이 지금 뭘 불안해하고 있는 건가? 시장이 지금 국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재정 적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나라빚이. 트럼프 예산 나오면서부터 장기적으로 이거 생각보다는 부담이 되는 숫자라고 생각했었고 요새 회사채가 빅테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있잖아요. 그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크구나. 발행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로 조달할 수 있는 회사채에 대해서 국채랑 지금 둘이 회사채와 국채가 경쟁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언제까지 발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빅테크들은 캐시플로우가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회사채 그리고 혹은 사모대출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현재 그 아마존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수익성은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크게
저희나 이제 다른 글로벌 IB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2027년까지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난다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7년보다는 28년이 잉여 현금 흐름의 그 마이너스가 덜해질 거고 그러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지금 빚내서 투자하지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겠죠.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신호를 갖다가 보려고 할 테고 다음 분기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다음 분기에 빅테크들 이번에 아마존도 클라우드 쪽에 수익성을 얘기했지만 그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받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 쪽 그 임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클라우드 사업의 임대 사업의 그 합리적인 수치가 20% 중반대에서 30% 중반대예요. 그런데 조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달하는 게 한 자리 숫자지 않습니까? 두 개의 스프레드는 거의 10%에서 20%의 플러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조달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돈 되는 사업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네, 저도 뭐 사실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이거 좀 뭐 하나 잘못되면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저도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 뭐 이게 그렇게 쉽게 또 무너질 그 성장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낙관적인 스탠스로 지켜보려고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항상 뭐 그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로 늘 몇 년간 주시를 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실적 발표되고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주가가 조금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주가는 약간 차치하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에서 뭘 이번에는 좀 가장 키포인트로 들어봐야 될지 이런 부분. 물론 뭐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익률이 어떻게 돼 이런 거 중요하겠죠.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매출 가이던스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가이던스. 근데 예, 뭐 일단 네거티브한 부분부터 얘기하면 매출 가이던스를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숫자마다는 좀 다른데 1,040억에서 1,0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강세는 좋게 좀 세게 보시는 분들은 1,100억 정도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YOY 그로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100%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 같고 이 컨센서스 넘겼다고 그래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스토리텔링은 워낙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가이던스 가지고서는 정말 이 숫자를 넘길 수 있느냐? 저도 이거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뭐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켜도 주가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비디아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분들 다 모두 뭐 지금 매출 총이익률 75% 지킬 수 있느냐 그거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HBM 사용량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차세대 루빈 기반 서버가 HBM을 적게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화들짝 놀랬다라는 얘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뭐 수요량을 갖다가 줄이고 싶겠죠. 서버 가격도 올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 압박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에이직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이외에 에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을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에 33% 정도 됐는데 28년에는 거의 40%까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엔비디아 이외의 진영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살짝 충격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HBM 사이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전보다는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6개 금융사와 함께 이제 투자 관련된 일을 엔비디아가 또 주도가 돼서 뭐 보증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대표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엄청 그렇죠.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 정도 자기가 그쵸. 어느 정도 버퍼 베이스를 이제 마지노선을 안전판을 깔아놨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고 어찌 됐던 간에 주요 핵심적인 것은 성장하고 있는 HBM 플러스 AI 산업에 본인이 파이낸싱을 해주겠다라는 네, 것이고 네, 네. 이게 순환 금융 형태를 갖다가 일부는 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거죠. 과거에 그 2000년에 IT 버블 때에는 사실 적자 기업에 대한 순환 그 금융 형태로 가져갔다는 점에서는 모양은 비슷한데 퀄리티는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자본을 갖다가 혹은 자금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엔비디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5천억 규모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금을 모집해서 자금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누구한테 자금을 모았느냐가 조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유수의 자산 운용사와 하고 얘기해서 이 자금을 모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그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외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자산운용사가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쉽게 빌려주는 데는 아닙니다. 고객의 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자산운용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 저희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의 돈을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혹은 금융 어떤 플랫폼에다가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도 저희 눈으로 저희 관점으로 보고서 이게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내가 투자했을 때 돈을 안 떼어 먹고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 금융사들에게 뭔가를 갖다 제안했던 것 같고 거기에 관해서 자기가 밑에 안정판을 깔아준 거죠. 신용을 상당히 많이 보강해 줬고 그걸 갖다가 또 글로벌 운용사들이 믿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조금 그 이 자체를 규모는 너무 커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걸 돈을 빌려주고 있는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다. 저는 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뭐 이게 아마 새로운 투자의 비클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엔비디아 실적 뭐 디데이 지금 3일 이렇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삼성엑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해주셨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8% 빠졌거든요. 네, 정규장에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하고 나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뭐 이제 다들 아실 테고 내용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발표할 때는 정말 며칠 연속으로 네.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발표하자마자 넥스트장부터 이제 실망했구나 시장이 이걸 여실히 보여줬더니 오늘도 8% 하락.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주 하나원 방식에서 사실 상단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50% 이상 잉여 현금의 50%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점에서 달랐던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 방법을 아직까지는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산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이사회 멤버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인데 네. 이사회 쪽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일단 배당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자. 어차피 금액은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합리적인
기본적인 선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이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마이크론하고 지금 뭐 삼성 SK 하이닉스가 된 거죠. 왜 너네들도 똑같이 하는데 이 정도 못하니? 그러다 보면 상대적 비교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하이닉스 사겠어, 삼성전자 안 사겠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뭐 금산법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거를 오늘 주가의 강도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향후에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이걸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가 정도는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주가 방향이 우상향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매출이나 기업 이익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은? 예, 2027년부터 뭐 내년도 그렇고 28년도 올해 대비해서 그 어떤 매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많이 못 믿으시겠지만 주가가 흔들릴 때는 삼성전자는 글로벌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평가된 요인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과거의 그 경기 순환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주 환원 관련해서의 그 어떤 확실성, 예측 가능성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저희도 벗어날 수는 없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잉여현금 흐름의 100%를 돌려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나마 투자자들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네. 잉여현금 흐름 계산하면 내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해지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해법에서 조금 계산식이 불편한 것이죠.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냐. 플러스 그다음에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걸 갖다 보유했을 때의 예상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덜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세계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지 저평가돼 있는 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내내 사실 반도체 어떻게 보면 천하였죠. 네, 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이 정도 수준 그래도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반도체가 다 이끌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맞습니다. 아닌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사실 다음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근데 마땅히 없다라는 쪽도 있고 있긴 있는데 다른 쪽은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라는 측면도 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반도체 시장 주도력이 그래도 1등은 반도체다. 계속 이어질 거다. 이쪽이신지 아니면 이제는 반도체 다음이 있다. 다른 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주가가 과거에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과거에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다음에 반등할 때는 다른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AI 사이클을 생각보다는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 병목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죠. 한때는 GPU였었고 그리고 HBM으로 이동한 다음에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력기기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투자자들도 뭐 많은 아까 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증시의 초창기에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자금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병목을 찾아서 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운 좋게 매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병목을 찾아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 집중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펀더멘털한 관점에서는 좋게는 보고 있는데 상대 강도 혹은 주가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급락 후에 반등하는 장에서는 이전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반기 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 집중된 이 어떤 삼성전자, SK를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이 분산돼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어떻게 쫓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뭐 저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조금 분산된 그 종목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조금 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네. 뭐 급락하면서 하반기 앞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분산되겠구나.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네. 좋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뭐 최근에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괜찮게 많이 나오고더라고요. 물론 그 숫자는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지금 미래이익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기 조금 일부 많이 반영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게 있는 것이죠. 아마 뭐 수주가 좀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건설주가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다 보니까 18.4기가와트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10년짜리 사이클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전력기기도 지금 10년짜리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도체는 조금 짧은 사이클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긴 사이클,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투자 금액이 일부는 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어느덧 8월 말 이제 9월 대비해야 되고요. 9월 되면은 진짜 이제 또 올해 연말까지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1개월에서 한 3개월까지 올해 놓고 본다면 낙관, 뭐 기본, 위험, 박스권 뭐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 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낙관론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예, 시장은 우상향했고 GDP 명목 GDP도 플러스였지 않습니까? 네. 기업 매출이나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내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상향하는 쪽에 베팅을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올해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서 뭐 경기 순환이 됐던 구조 성장이 됐던 지금 현재의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감을 완화시켜줄 숫자가 하반기에 또 나올 것이고 내년도에 대한 또 뭐 전망이나 그런 자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그 경계감이 조금 불안감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됐던 포지션이 조금 다른 데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 투자자들 분들한테도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핫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이렇게 항상 소리가 너무 많이 요란하게 되면 좋은 승리를 내기가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거든요. 너무 그런 쏠려 점에서는 있으면. 예, 네. 쏠림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을 갖다가 선택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뭐 GDP적인 측면, 수출 성장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환율도 뭐 1,500에서 이었을 때 1,600 간다고 나라 망한다고 또 얘기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페어 밸류인 1,300원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적정 가치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찾아는 가더라.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과 영업 흐름의 퀄리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캐펙스를 갖다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선당 공정에서 우위를 갖다가 네.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 낙관 의견 주셨고 분산 된다는 의견까지도 주셨네요.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KCGI 자산운용 대표이신 목대균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